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과세대상 거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재화의 공급 시기 1번, 2번, 그리고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3번이라고 나눠서 보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재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땅, 건물, 구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동산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사람과 이제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도되는 때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우리가 인도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는데 마찬가지 부가가치 세법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급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빌려주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거다. 공급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번과 2번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제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2회 이상 분납을 하는 경우 할부 판매라고 하는데 장기라는 말은 1년을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이 1년 이상 그리고 2회 이상 분납하게 되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따로 이제 공급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해놨는데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했어요.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자, 우선 최초에 우리가 재무회계 기준으로 보면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금을 받으면서 선수금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 선수금을 없애면서 매출을 인식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자,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미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상품권이 선수금이 없어지면서 현물과 교환될 때 이때 매출로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가공을 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려면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예시를 들 때 인형에 눈을 붙이는 어떤 부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형에 눈을 붙일 때요, 내가 눈을 사다가 직접 붙인다라고 하면은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 눈이랑 뭐 어떤 실이랑 바늘이랑 아니면 본드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나에게 일을 주는 업자가 갖다 줬다라고 하면, 나는 진짜 가공만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자, 가공된 재화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 공급했다라고 본대요. 자, 다음으로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그리고 기한부 판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반환 조건부 판매는요, 우선 여기 반환 조건부, 그 다음에 동의 조건부, 그 밖에 조건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건부의 대표적인 게
설치 조건부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 조건부라는 거는 이 조건을 달성했을 때 재화의 공급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설치 조건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우리가 에어컨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카드로 대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대금을 결제를 한 이 시점이 에어컨을 구입한 시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전자제품 매장에서 기사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는 시점이 에어컨 구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에어컨이 우리 집에 와서 설치가 완료됐을 때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 반환 조건부, 뭔가 돌려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었으면 그 그릇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동의 조건부, 내가 이거 구입할게라고 동의서 같은 걸 쓰던지, 아니면 그 밖에 조건부라고 했는데 뭐 이제 설치를 뭐 조건으로 걸던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성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기한부 판매. 자,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송품이라고 얘기해요. 시송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물건 써보고 며칠 이내에 구매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하세요. 아니면 며칠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지나고 나서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기한부 판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조건부니까요.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겠대요. 공급식이니까. 자, 그 다음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장기할부 판매라고 했는데요. 자, 할부 판매가 있었죠. 자, 장기가 있고요. 단기가 있어요. 그죠? 자, 장기할부 판매는 1년 이상, 그리고 2회 이상 분납하는 경우에 장기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할부 판매는 1년 미만이면서 2회 이상으로 분납하는 경우에 단기 할부 판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기 할부 판매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할부 판매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할부 판매면 인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장기 할부 판매는 1년을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2회 이상으로 분납해서 받으면 그 돈 받을 때마다 우리가 매출을 인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했습니다.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항목이죠.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서 자, 총 공사 예정 원가분의 누적 발생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총 공사 예정 원가 전체 공사 발생할 원가 중에서 누적된 원가,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해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행률이라고 하는 애를 구하는데, 이 진행률을 산정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겠죠. 그럼 대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률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재무회계에서 인식하는 매출과 동일하게 부가가치 세법에서도 내용을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기간은 6개월을
넘어가는 애가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이제 아파트 계약의 형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받을 때, 중도금을 받을 때, 잔금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이제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전력이나라고 이렇게 써놨죠. 자, 전력은요 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전기를 우리가 집에서 이제 뭐 고지서 이제 날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이번 달은 몇 킬로와트를 사용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서에 얼마나 전기를 사용을 했는지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전기를 먼저 선금을 지급하고 쓰는 선불 충전해서 쓰는 형태라면 이번 달에는 300kW 쓸 거니까 300kW 우리 집에다 보내줘.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전력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냐면요. 내가 그냥 전기를 사용해야 될 거를 키면은 자동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전력량만큼 계량기에서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고지서를 받는 이 순간에도 전기는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kW 단위, 100kW 단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한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인 판매기 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무인 판매기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업자 원래 하나씩 다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를 하나씩 다 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다 간이가세자가 돼서 몇 가지 무인 판매기와 관련한 사업자는 손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인 판매기를 이제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를 하나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 이제 자판기 하나하나마다 무인 판매기 하나하나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요. 자, 공급 시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판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었다. 자, 그럼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마다 고객한테 물건을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볼 거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계속 뽑아 먹는 일이 발생한다면 계속 말 그대로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마다 공급하는 걸로 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꺼내는 때 혹은 인취하는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통에서 돈을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에 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카드를 찍고 이제 음료를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는 전산으로 기록이 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전산으로 기록 남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고 돼 있어요. 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 서점이 있죠. 출판사에서 대형 서점에다가 책을 위탁해 주면 이제 대형 서점에서 고객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책을 판매를 하는 도서를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위탁 판매고요. 자, 수탁자는 이제 대형 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위탁자는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객이 와서 손님이 와서 책을 사가는 어디에서 출판사에서 책을 직접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형 서점에서 사잖아요. 대형 서점에서 결제하고 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공급 시기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출판사는 이제 책이 판매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형 서점은 뭘 먹고 사냐? 대형 서점은 그 책을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중개 수수료를 마찬가지로 책이 판매된 시점에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간주 공급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 자개 사패 혹은 뭐 사자 개패 이렇게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외우자고 했었죠. 자,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일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되는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다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폐업시 잔존재화도 따로 나와 있죠.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폐업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다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개무역시기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제와의 선적일, 기적일 이렇게 써 있는데 선적일은 우리 배에다가 실었을 때 뭐 비행기 혹은 뭐 기차 이런 데다가 실었을 때 우리가 수출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원형 어업 및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수출제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 인도 수출 및 위탁 가공 무역의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부분 보겠습니다. 장기화물 판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고요. 해당 재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2회 이상 분납하게 되는 경우 장기 할부라고 한다. 그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자, 그다음 계약금 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자, 3회 이상 분할한다고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 그리고 6개월 이상 이렇게 제가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를 가진 거래의 경우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용역의 공급식입니다. 용역의 공급식이 보시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자, 그다음 기타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를 우리가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 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보시면 장기화물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앞에 우리 이 거래 형태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다 했으니까 표만 하기를 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보시는 걸 테니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보증금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목돈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납부하냐면 건물주한테 납부하고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이 시설 혹은 집 이런 것들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전세권 혹은 임대보증금을 걸고 이제 들어가는 임차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건물주는요,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뭐 다른 건물에 투자를 해서 다른 건물을 취득을 하거나 부동산 사업자 같은 경우 아니면 이 돈으로 다른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맡겨놓든 주식 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돈을 굴려서 돈을 벌 거예요. 자,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거 낼 때는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게 그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금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납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거를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건물주들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간주, 뭐뭐라고 친다라고 얘기했죠. 임대료로 치는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임대료로 계산해서 임대료로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료로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을 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자, 여기 이제 보증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보증금에다가 우리가 적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쌓은 숫자를 적수라고 합니다. 하루가 100만 원이면 다음 날이 200만 원, 그 다음 날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쌓이는 수를 적수라고 하고요. 자, 적수에다가 자, 우리가 이자율을 곱하고 36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치를 계산을 할 때. 그리고 이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는 그 과세 기간별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도 뭐 써있지만 예정신고기간 아니 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니까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1기 예정 확정, 그다음에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가잖아요. 자, 90, 91, 92, 92일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365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기 예정이다. 90일로 해서 여기다가 365분의 9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항목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FAT 시험에서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제 계산을 직접 하는 거는 문제로 출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 식을 외우시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이제 건물주에게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수익으로 인식할 만한 항목을 만들어서 과세를 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한다? 예정신고 기간이나 과세 기간의 종료일. 그러면 일기 예정 걸로 해라. 그러면 3월 31일에 이 간주임대료와 관련한 항목이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경우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라고 했는데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이려면 1기, 2기 뭐예요? 1년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뭐 헬스클럽에서 이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해서 이런 항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뭡니까?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방금 전에 이제 건물에 대한 임대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 얘도 예정신고 기간 또는 자,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전에 물건을 매출했는데 공급 대가가 나중에 뭐 확정이 되든지 이래서 공급 시기가 나중에 도래했다. 그러면 폐업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폐업 시한 존재화에 대해서 폐업일에 내가 나한테 공급하는 걸로 보고 과세한다. 간주공급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폐업일 전에 공급을 했으면 사업자일 때 공급을 한 건데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확정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급하는 걸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폐업 전에 네가 공급했으면 폐업하는 날 마지막 날 네가 공급하는 걸로 보고 너한테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일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설정을 해라라는 거고요. 자, 위외의 경우 보시면 영매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 장소입니다. 자, 재화의 공급 장소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공급 시기를 봤잖아요. 앞에서. 그럼 공급 시기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뭐라고 했냐면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뭐 토지나 뭐 건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얘네가 있는 이 장소가 뭐가 된다? 재화의 공급 장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 용역의 공급 장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혹은 이런 말도 써요. 소비되는 장소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다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해외에서 물건 많이 좀 배송 받아서 이제 구입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럴 때는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그럼 뭐예요? 선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배 혹은 비행기에 실리는 그 시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래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자, 그리고 이제 거래가 되는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공급 시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언제 매출했는지 언제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언제 매출인지를 알아야
각 과세기간별로 우리가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또 나누겠지만 각 과세기간별로 정확하게 언제 매출했는지를 알아야 내야 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세를 하는 이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라는 게 과세라는 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그냥 말로 예를 들어서 그 중간지급조건부 이렇게 해놓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런 식으로 틀리게 적어서 지문을 고르도록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래 장소 같은 경우도 문제로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거래 시기 그리고 거래 장소까지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계산을 직접 하게 하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거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얘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이번에는 얼마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